서울은 몰락한다. 한국인은 사라진다. 4세대 후엔 인구 100명이 단 5명으로 전 세계가 주목한 충격 분석이 있습니다. 독일의 초대형 교육 채널이 한국의 종말을 예언했죠. 그런데 20년간 한국을 취재한 미국 기자가 분노합니다. 이건 진실이 아니야. 편견 가득한 동료는 비웃죠. 한국은 이미 끝났어. 인정해.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통계 너머 숨겨진 한국인의 DNA를 찾아 나섰죠. IMF 때 금반지를 벗어던진 할머니들. 태안 바다에서 맨손으로 기름을 닦던 60만 명의 시민들. 코로나 대란 속에서도 질서를 지킨 그 정신. 데이터는 예측하지만 한국인은 창조한다. 거대 채널이 놓친 진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족의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즈 국제부 기자 사라 번지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언론학과를 졸업하고 20년간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일했어요. 오늘은 최근에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한 영상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뉴욕 맨해튼에 있는 타임즈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아시아 관련 칼럼을 쓰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높은 빌딩들 사이로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따뜻한 커피 향이 사무실 가득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동료인 제이콥이 문득 제 자리로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라, 이 영상 봤어?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야.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어. 제이콥이 보내준 링크를 클릭했더니 독일의 유명한 교육 채널 크로츠 아카데미가 만든 영상이 나왔어요. 제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구독자가 무려 2,400만 명이나 되는 큰 채널이었죠.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화면에는 차가운 그래프와 숫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2023년 한국의 출산율은 0.7명, 서울은 더 심각해서 0.5명이라고 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였죠. 영상은 더 무서운 예측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 추세대로라면 지금부터 4세대만 지나면 한국 인구 100명이 단 5명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35년 후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65세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제 손가락은 계속 마우스 휠을 돌리고 있었어요. 영상은 끝이 없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군사력 붕괴, 경제 침체, 한류 문화의 소멸까지 예측하고 있었어요. 모든 통계와 그래프가 완벽해 보였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었죠. 사무실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저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할 정도로 영상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계속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영상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점심 먹으러 가자고 했지만 전혀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저는 20년간 한국에서 직접 살면서 그 나라를 취재했어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에서 지내며 크고 작은 사건들을 현장에서 목격했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모습, 월드컵의 열기, 촛불 집회, 코로나 방역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항상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나라였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수없이 봤죠. 그런데 이 영상은 한국의 완전한 종말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서 예전 취재 노트들을 꺼내봤어요.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 맨손으로 기름을 닦아내던 수십만 명의 자원봉사자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또 다른 사진도 있었어요. 1997년 금 모으기 운동 당시 금을 기부하러 줄을 선 시민들의 모습이었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나라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민족이 정말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창밖의 뉴욕 풍경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걸 겨우 참았어요.
제가 사랑했던 그 나라가 정말 끝나가는 걸까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니 제 대학 동기이자 워싱턴 DC에서 국제 NGO 활동을 하는 마이클이었습니다. 한국 이름은 이한재인 한국계 미국인이죠. 그도 이 영상을 봤는지 궁금해졌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마이클이 먼저 말했어요. 사라, 너도 그 영상 봤지?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한국은 기술만 발전했지 사회 시스템은 여전히 낙후됐잖아.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이클은 한국에서 10년간 청소년 인권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조차도 한국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내가 본 한국은 달라. 정말 다르다고. 통화가 끝난 후에도 저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영상의 통계는 분명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한국인들의 정신, 그들의 회복력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마이클의 말이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기로 했습니다. 2002년 3월 제가 처음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그때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막 극복하고 있었죠. 공항에서 나와 서울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창문에는 흥미로운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가난에도 새 희망이 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버스가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서울의 전경을 봤어요. 아파트 공사 현장이 곳곳에 보이고 있었고 거리에는 활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밝았어요.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가 느껴지고 있었죠. 사진을 한 장 더 넘겼어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고등학생이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올림픽을 보러 왔었거든요. 그때 만났던 자원봉사자 할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잠실 주경기장 입구에서 외국인들을 안내하고 계셨어요. 영어는 서툴렀지만 몸짓 손짓을 다 동원해서 설명하고 계셨죠. 제가 한국말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큰 축제에서 한국인의 미소를 보여주는 게 내 일이요. 그 당시 서울에는 15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학생부터 직장인, 주부,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거였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가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나왔어요. 2007년 12월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현장이었죠. 겨울바다는 차갑고 거칠었는데 해변에는 검은 기름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이 맨손으로 기름을 닦아내고 있었어요. 한 고등학생이 기름 묻은 돌멩이를 닦으며 말했던 게 기억나요. 손이 얼어붙을 것 같지만 우리 바다니까 우리가 지켜야죠. 그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했다고 해요. 대한민국 인구의 1% 이상이 자발적으로 나선 거였죠. 저는 이 모든 순간들을 직접 목격했어요. 단순히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게 된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그런데 크로츠 아카데미 영상은 이런 한국인들의 정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이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죠. 마이클도 흔쾌히 동의했고 우리는 맨해튼 중심가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한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라떼를 주문했어요. 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유리창에 빗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들어왔을 때 시계는 정확히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역시 한국식 시간 개념이 몸에 밴 사람답게 정시에 도착했죠. 그는 비에 젖은 코트를 벗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이클, 어제 전화로 한 말 기억나? 한국이 기술만 발전했다고 했잖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제가 먼저 물었어요. 마이클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사라,
내가 한국에서 10년간 청소년 인권 운동을 했잖아. 그때 본 한국 교육 시스템은 정말 문제가 많았어. 아이들이 새벽까지 학원에 갇혀 있고 부모들은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어지고 있었지. 그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저도 한국에서 살면서 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른 면도 봤습니다. 그래도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했잖아. 그런 희생과 헌신이 한국을 성장시킨 원동력 아니었을까?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래, 맞아. 사실 나도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영상을 보고 너무 쉽게 동의했어. 하지만 내 말을 듣고 나니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는 한국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미국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다양한 길을 인정하는 사회야. 공부를 못해도 운동을 잘하면 되고 예술에 재능이 있어도 괜찮아. 하지만 한국은 모든 아이들을 대학이라는 하나의 문으로 밀어넣으려고 하지.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 저도 그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나 예술 교육, 코딩 교육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학부모들의 인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부동산이었어요. 마이클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가 평균 10억 원이라니. 미국 달러로 75만 달러야.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살 수 있겠어? 월세도 월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들었어. 그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제가 서울에서 특파원으로 일할 때도 주거비 부담이 엄청났거든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더 심각하겠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화가 계속될수록 우리는 다른 면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마이클이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라, 생각해보니까 한국인들은 항상 위기 때마다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줬잖아. 맞아요. 제가 흥분하며 대답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 기억나?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서 나라의 빚을 갚으려고 했잖아. 그런 일이 미국에서 가능할까? 마이클이 고개를 저으며 웃고 있었어요. 불가능하지. 미국은 개인주의 사회니까. 하지만 한국은 달라. 위기가 오면 하나로 뭉치는 놀라운 힘이 있어.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카페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이에요. 카페 창밖에 비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대화도 더욱 깊어져 가고 있었죠. 마이클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라, 내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 특히 한국인들의 위기 극복 능력은 정말 놀라워.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또 있어. 한국인들의 희생정신과 공동체 의식 말이야. 이건 통계나 그래프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는 가치들이지. 마이클이 눈을 빛내며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저는 제 경험을 하나씩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였어요.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대응하고 있었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를 기억해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약국 앞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새벽부터 약국 앞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젊은 사람들이 노인분들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이클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맞아, 나도 그 소식을 들었어.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여기서는 먼저 온 사람이 무조건 우선이니까. 바로 그거예요. 제가 강조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요. 그게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우리는 커피를 한 잔 더 주문했어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국에서 활동할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2008년 금융위기 때였는데 내가 일하던 청소년 센터도 예산이 크게 줄어들었거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저는 궁금해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시작했어. 할머니들이 김치를 만들어서 팔고 아저씨들은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금을 모았지. 덕분에 센터가 문을 닫지 않을 수 있었어. 그때 정말 감동받았던 기억이 나.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1998년 IMF 시절 서울시청 앞에서 봤던 광경이었죠. 수많은 시민들이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들고 줄을 서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할머니는 평생 간직하던 금비녀까지 내놓으셨죠. 저는 그때 한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눴어요. 왜 이렇게 소중한 걸 내놓으시냐고 물었더니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라가 어려운데 개인이 무슨 소용이야. 다 같이 살아야지. 마이클이 깊은 감명을 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한국인들의 그런 정신이 통계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지. 우리는 잠시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빗소리도 거의 그쳤습니다. 창밖으로는 뉴욕의 오후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마이클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라, 이제 알겠어. 그 영상이 놓친 게 뭔지. 한국인들의 DNA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지. 맞아요. 제가 흥분하며 대답했어요. 역사를 봐도 그래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어요.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을 때도 불과 수십 년 만에 경제 강국이 됐잖아요. 마이클이 테이블을 가볍게 치며 말했어요. 그래.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었구나.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지와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였어.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열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볼 정도였죠. 하지만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는 중이었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메모를 시작했어요. 통계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만 한국인의 의지는 미래를 창조한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확 트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이클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사라, 우리가 발견한 이 진실을 꼭 세상에 알려야 해. 차가운 데이터만으로는 한 나라의 운명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걸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메모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회복력, 단결력, 희생정신, 공동체 의식.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통계가 놓친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고 카페에도 저녁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끝날 줄 몰랐습니다. 마이클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라, 생각해보면 모든 위대한 문명은 위기를 통해 더 강해졌어. 한국도 마찬가지야. 지금의 인구 위기도 결국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거야.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맞아요. 한국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잖아요. 이번에도 분명 그럴 거예요. 우리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비는 완전히 그쳤고 저녁 햇살이 빌딩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맨해튼의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허드슨 강변에 도착한 우리는 벤치에 앉았어요. 강물에 비친 석양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자유의 여신상도 보였어요.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력에 있어. 그 정신력이 살아있는 한 한국은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끝났다는 말은 곧 또다시 시작한다는 뜻이다. 이게 제가 쓸 기사의 제목이 될 것 같았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확신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20년간 한국을 지켜본 기자로서 저는 이제 진실을 전할 준비가 되었어요. 허드슨 강변의 벤치에서 일어나며 저는 마이클에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기사를 써야겠어. 통계 너머의 한국을 전하는 기사 말이야.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어요.
첫 문장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라는 예언이 놓친 것 한국인의 뜨거운 의지. 20년간 한국에서 목격한 일들을 하나씩 써내려갔어요. 1997년 금모으기 운동,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2020년 코로나 초기 대응. 이 모든 순간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놀라운 힘에 대해서 말이에요. 타이핑하면서도 태안에서 만났던 고등학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바다니까 우리가 지켜야죠.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주인의식이 바로 한국의 힘이었어요. 저는 교육과 부동산이라는 구조적 문제도 솔직하게 다뤘어요. 하지만 동시에 변화의 움직임도 포착했습니다. 새로운 교육 실험들, 청년들의 창의적 도전들 말이에요. 글을 쓰면서 마이클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한국인의 DNA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승화다. 이 문장을 쓸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기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단순히 살아남는 민족이 아니라 매번 위기 속에서 더 강하게 다시 일어나는 민족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반드시 그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기사를 편집장에게 보냈어요. 편집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사라, 이건 한 나라의 정신을 담은 깊이 있는 분석이야. 당장 게재하자.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한국인들은 특히 감동적인 메시지를 많이 보내왔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이해해줘서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크로츠 아카데미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제 기사를 읽고 새로운 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통계 너머의 한국을 다루는 후속편을 말이에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엔 크로츠 아카데미 팀과 함께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20년 전과 같은 설렘을 느꼈어요. 취재 첫날, 우리는 대학가를 방문했어요. 젊은이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죠. 한 청년이 제게 말했어요. 확실히 힘든 시대예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방법을 찾고 있고 길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한국인이잖아요. 취재를 마친 밤, 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남산타워가 반짝이고 한강 다리에는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살아있었어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목격하는 특권을 가졌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4개월 전 독일의 거대 교육 채널이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고. 차가운 통계와 그래프가 한국의 소멸을 예측했죠. 하지만 20년간 한국을 지켜본 미국 기자는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로 뭉쳤던 국민들. IMF 때 금을 모았고 태안에서 바다를 살렸으며 코로나 속에서도 질서를 지킨 그 정신. 통계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출산율 0.7, 서울은 0.5. 교육과 부동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죠. 한국인의 DNA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 개인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한국계 미국인 활동가가 깨달은 진실. 통계는 미래를 예측하지만 한국인의 의지는 미래를 창조한다.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이 아닌 희망입니다. 포기가 아닌 도전입니다. 한국은 늘 그래왔듯이 이번 위기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